공부하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이열치열. 오! 와. 대박이다. 야, 오늘 호흡 잘 맞는데. 이열치열.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예, 9월이 돼도 더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몸이 쉽게 지쳐요. 이럴 때 우리가 당 떨어졌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상훈 씨는 당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항상 충전해 놓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데도 떨어졌을 때는 초콜릿을 퍼붓죠. 초콜릿을. 초콜릿을 퍼붓습니다. 보통은 한 개를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 이제 초콜릿에 이렇게 얼굴을 박습니다. 거의. 보통 이제 우리 상훈 씨처럼 뭐 저도 그렇고 단 거를 많이 찾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엔돌핀을 돌게 해준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아주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먹으면 좀 기운 나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예. 하지만 여러분. 네, 꼬리곰탕만한 엔도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공부도 되면서 그렇지. 초콜릿, jel리, 사탕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아요. 그렇죠. 있어요. 꼬리곰탕은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드리면서 엔돌핀을 샘솟게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계 인구는 약 75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7월 11일은 유엔 산하 국제연합 개발 계획이 제정한 기념일인 세계 인구의 날인데요. 이 날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지금 근래 2주 사이에 내가 냈거나 풀었거나 했는데 이날 누가 태어났거나 이날 60억을 돌파했거나. 뭐 할 때 뭐 그런 거야 지금. 아, 나 이거 어디서 봤지? 7월 11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혹시? 목요일이었죠? 네. 다른 걸 보려는 건 아니고 그때 스케줄표만 한번 봐도 될까요? 집에 있었네. 땡 틀렸습니다. 집에 있었네. 그럼 뭐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했겠죠 보통. 저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날 마침 7월 11일 날 그날 50억을 돌파해서 그날 60억을 돌파해서 그쪽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인구 집계에 대한 조사가 일 단위로 데이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1987년 7월 11일에 답이 나왔습니다. 형님 배우실 때 세계 인구는 몇 명으로 배우셨어요? 50억. 저는 60억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75억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럼 50억을 넘었기 때문에 50억 돌파한 날. 아, 난 이게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1987년 7월 11일이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계기로 인구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했다. 아니 그러면 32년 사이에 지금 30년 사이에 25억이 와. 예전에 어떤 여행을 갔다가 외국에서 네.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그 지역 섬에 들어갔어. 거기가 또 어떤 관광 코스더라고. 네. 근데 집집마다 애들이 막 7, 8명씩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 조그마한 섬에 했더니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밤에 할 게 없어. 밤에 할 게 없습니다. 그 섬이 되게 인구 증가에 기여한 거지. 아, 나는 왜 또 접근도 잘못한 거야. 이게 설레발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문제 같아가지고 괜히 인구 돌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우리 인구가 벌써 75억이라는 사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각 나라의 화폐로 사용되는 지폐 도안의 83.2%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혁명과 독립의 역사를 가진 멕시코의 지폐에는 혁명 지도자 에밀리아노 사파타가 담겨 있고요. 쿠바는 독립운동가의 초상이 7종의 지폐 모두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물이 화폐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넓은 자연을 자랑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에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동물이 있고요. 유로화에는 유럽연합 국가의 12개국의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이것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로 화폐 저 써봤는데 몇 유로짜리예요? 지금 이 유로화의 모든 것에 앞면에는 이것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다리와 지도가 그려져 있다. EU 가입국가 12개국의 열린 마음을 나타내는 이것이 그려져 있다.
정답 유럽 대륙? 이 그려져 있진 않겠지. EU만이니까. 월계수? 정답 월계수.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여러분, 우리 화폐를 통일했어요. 우리는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돼요. 12개국에 어떤 물건일까요? 그러니까 사물이니까 뭐 사물이죠. 어떤 물건. 오늘 저희가 봤을 수 있습니까? 열린 마음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창문이다, 창문. 오. 정답, 창문. 인데 좀 더 정확히 해야 됩니까? 아 창문 정답이야. 아, 대문! 문! 와! 제가 말한 것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문과 창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지폐들의 건축 양식에 따른 문과 창문이 그려집니다. 이야, 와. 열려 있는 거니까 그렇지. 오늘 우리가 봤을 수도 있다는 거. 여기도 있고, 문도 맞아요. 있고, 창문도 있고. 그럼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희는 문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꼬리공탕의 출연을 희망하는 연예인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은 엄두도 내지 마. 우리 거야.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24시 식당입니다. 그렇습니다. VOD로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깍두기 무한 리필. 어허. 셀프. 의학과 심리학에서 증후군은 여러 개의 증상이 하나로 연결되지만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하거나 단일이 아닐 때 병의 이름에 준하여 부릅니다. 성년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성인이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군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런 줄 알았네. 추억은 항상 아름답다고 하여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는 심리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증후군은 무엇일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RPG 그런 느낌이네요. 캐릭터에서 막 하고 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게 형이 제가 보기에는 게임이나 구분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게임에 엄청 몰입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저장하는 그런 거에서 이런 증후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게임 증후군. 제가 접근한 게 전혀 아니죠. 맞은 거야. 딜리트 들어갔어. 저는 리스타트 증후군. 리와인드? 정말 리플레이 증후군. 아, 그렇지. 아 아니요. 아, 리부팅 증후군. 리부트 증후군. 아 알겠다. 야, 리셋이다.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리셋 증후군. 와. 아 근데 이게 오는 것도 비싸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 됐어. 우리 같이 맞췄어. 와. 리셋 증후군. 오늘 이거 되게 자주 쓰는 말인데. 몰랐네. 이열치열부터 해서. 야, 증후군. 일상생활의 증후군 뭐가 있을까?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증후군. 아, 네, 착한 네. 사람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아우, 그런 게 좀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뭘 먹어요 맨날. 아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께 좀 상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먹는 이유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어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먹는 게 있어요. 좀 보상 심리로 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데 엄청 고생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뭘 야식을 먹고 자야 돼요. 근데 그게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치. 나한테 주는 보상을 뭔지 알아, 이렇게- 뭔지 알아. 그런 게 나는 또 술이거든. 맞아요 술이랑 지금 같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나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든데 한 잔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리셋하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보세요. 야구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올림픽 역사에서 사라졌는데요. 2020년 올림픽이 도쿄로 확정된 후 일본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시 올림픽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야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국가와 북미 지역에서 주로 인기 있는 스포츠일 뿐이라며 다시 제외됐습니다. IOC 총회에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 신설 종목으로 채택된 3개의 종목, 스포츠 클라이밍과 스케이트보드, 서핑과 함께 이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닌가? 아시안 게임에 종목됐잖아. 맞아요. 저번에. 근데 우승 못했어요. 그치. 우리나라. 은메달 땄잖아. 맞아요. 천인삼종. 비치발리볼. 족구. 그 세팍타크로 게이트볼. 구기가 아니에요? 구기가 아니구나. 아, 그러면 몇 기예요? 10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1대1로.
우리나라에서도 성행하는 종목인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대회에서 좀 강한 걸로. 오? 아, 알았다. 하나, 둘, 셋. 정답 비보잉. 스트릿 댄스의 일종이라고 하고 뭐 다른 말로 비보잉이라고도 하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브레이크 댄스가 맞습니다. 브레이크 댄스. 아, 그러면 뭐 맞아요. 네. 그러면은 대박이다. 이게 정식 종목이 많이 채택이 되면 우리나라 금메달 겁나 따겠네. 맞아요. 브레이크 댄스는 2018년도에 열린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에서 처음 채택이 됐다고 진짜? 하고요. 네. 피겨 스케이팅처럼 예술성과 기술성을 종합평가해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유스 올림픽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총 8개국이 브레이크 댄스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한국은 예엘이라는 닉네임으로 출전한 김예리가 여성 부분에서 동메달을 목표했습니다. 우와.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신나고 이러니까 왜냐면 제가 못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엄청 큰 대회 가서 흑인들이랑 하는 거 봤는데 맞아. 엄청 잘해요 진짜. 잘했어. 어떻게 잘해 이렇게. 네.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게 이게 흑인들이 추는 춤을 네. 관절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른데 맞아요. 어쩜 이렇게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대회 내에서도 국제 대회 보면 인종차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룰을 무시하더라고. 맞아요. 아무튼 만약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 쌍수 들고 환영이고 우리나라 금메달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때는 인종차별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공정하잖아요 올림픽은. 진짜 멋있게. 반드시 국위선양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비보이 비걸들 화이팅! 화이팅! 이부제 수업을 아시나요? 이 말을 듣고 어릴 때 생각이 났다면 당신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한 분단에 18명씩 5분단, 총 90명이 가까운 아이들이 수업을 해도 학생을 다 받지 못했던 당시의 국민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이부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서울 지역의 평균 학생 수는 21.7명이라고 하니 여유롭다 못해 횡한 느낌마저 드네요. 1960, 70년대 국민학교와 2019년 초등학교가 대비되는 장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데요.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인구 하는 걸까요?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프레임은 다양하지만 그중 지금까지 검증된 가장 정확한 도구가 바로 인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구는 생물적 존재나 사회적 존재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최근 우리 사회가 집중하는 건 바로 경제적 존재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한 경제 과정에서 노동력이라는 주요 요인을 사회에 제공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구에 대해 단순히 통계적인 숫자라는 인식을 벗고 그 속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구학적 관점은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인구의 증가나 감소와 같은 변화 현상을 넘어 이 변화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까지 모두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인구 변화가 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재화와 서비스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상품을 사줄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가 부족해지니 산업 전반적으로 비상이 걸리는 건 자명한 일이죠. 또한 국가의 서비스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복지 대상의 인구가 달라짐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고 선거의 경우 역시 젊은 층의 표심을 바탕으로 한 정당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이처럼 인구는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변화를 두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 쇼크가 우리 사회를 강타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2019년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를 포함한 총 인구는 2029년부터 줄어들고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더 적어지는 인구 자연 감소도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이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구 감소를 무조건적인 상황 악화로만 바라보기보다 새로운 체질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아지는 사회 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인식을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결정될 테니 말이죠.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도 뭐 직업이 네. 여러 개시지만 성수기 비수기가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예. 성수기시구나. 아니 항상 그냥 그렇게 그냥 성수기라기보다도 예.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에 그냥 꾸준한 정도. 예. 상훈 씨는? 저는 항상 비수기죠. 아 그걸 질문하신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예. 요즘 제가 꽂힌 게 밤에 산책 나가는 거에 엄청 꽂혔습니다. 밤에 왜요? 제가 팟캐스트를 듣는데 네. 밤에 팟캐스트를 꽂고 그냥 밤을 걸어 다니면 브레인워시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브레인워시가 원래의 뜻은 세뇌라는 세뇌죠. 뜻이래요. 예. 근데 저는 좀 그 직역했을 때 그 느낌을 받아요. 힐링의 느낌으로. 네, 시원해지고. 뇌가 다 시원해지고 뇌에 있는 뭐 좀 찌꺼기들 다 빼내고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세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보니까 문상훈 씨가 점점 더 많이 맞아요. 웃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점점 있나? 재밌어지고. 좀 자제할까요? 아니, 저 더 웃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오늘 인구학인데, 인구학. 예, 인구학인데요.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먼 데서부터 좀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인구는 사회학의 일종이죠. 네. 사회학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학문이잖아. 대학에서 사회학 사회는 전공했다고 사회학이구나. 하면 뭐 별로 인기 없는 학과 아니에요? 맞습니다. 점수 맞춰봤구나.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출판업계로 보면 사실 심리학이 2002년서부터 2015년 대략 그즈음까지 그 심리학이 누릴 만한 것들은 다 누렸어요. 왜 그러냐면 2002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죠. 그러면서 도대체 심리학은 어디다 쓰는 학문이냐 하다가 2005년 즈음에는 나를 위한 심리학,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라고 하는 책들이 막 쏟아졌고, 대한. 예. 그다음에 2010년 즈음에는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학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 나, 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우리이지. 2015년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심리학 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도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나, 너, 우리 나왔으니까 심리학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나는 우리. 그러니까 요즘 심리학 책들이 아주 작은 아이템들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미 나올 책들이 다 나왔거든요.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패턴을 제가 볼 때는 사회학이 이어받았다고 생각해요. 와. 그럼 사회학이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사회학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사회학, 그 다음에 상대방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회학,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학. 이게 앞으로 한 향후 10년 동안 나올 책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출발점이 저는 인구학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인구학에 대해서는 대학 전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뒷부분에 가면 이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 몰라도 됐어요. 맞아요. 예전에 뭐 한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해도 졸업하고 됐습니다, 하면 그때는. 웬만해서는 대기업 다 가지 않았어요. 다 갔지. 예. 근데 이제는 대기업을 어디로 갈지도 내가 한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출발점은 인구학.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네. 자, 2000년이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냐면 태진 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80년생이니까 예. 한국 나이로 43살이죠. 40살. 2005년에는 30대가 아니었네요? 26살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2005년에 예. 우리나라 30대 인구가 얼만큼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30대 인구가 850만 명이었어요. 와 엄청 많다. 네. 그러면 2015년에는 그 사람들이 4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5년에는 50대가 되겠죠. 네, 그렇죠. 호환마마로 죽지 않는 이상, 그렇죠. 뭐 해외로 떠나가지 않는 이상 예, 뭐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녀가 있죠. 네. 그 자녀 몇 년생이에요? 2013년생. 2013년생. 네. 40만 명대일 거예요. 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 1년에. 지금은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37만 명씩 1년에 태어나면 10년 더하면 몇만 명? 370만 명. 그렇지. 예. 근데 제가 2005년에 30대 인구가 850만 명이에요. 850만 명. 현저히 줄었네요. 현저히 줄었잖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저도 학교 다닐 때 번호가 뭐 60번까지 있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57번까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반이 뭐 열 몇 개 반이 있고 막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15반, 17반까지 있었어요. 맞아. 요즘에 그래요? 아니죠. 안 그렇잖아. 요즘에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초등학생 지금? 한 반에 20 몇 명?
인구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산업에는 변화가 없겠어요? 엄청 크겠죠. 자, 우리 인구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4년부터 광의의 개념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를 1975년까지 잡아요. 1975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총 1,7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요. 그러면 1,700만 명이 지금 그 중에서 은퇴를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서부터 엄청난 인구가 사실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8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25년에는 50대가 되고 그다음에 2035년에는 60대가 된단 말이에요. 사회 문제가 반드시 터지겠지. 도대체 인구는 우리가 그러면 파악해서 어디다 쓸 거냐. 일단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네. 시대별로 각 연령군이 어떤 것을 많이 소비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996년에는 외식을 많이 안 했잖아. 그렇죠. 식료품비를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뭔가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2006년에는 교육비와 외식비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016년에는 예. 30대 가정의 교통비가 증가했어요. 왠 줄 알아요? 왜요? 서울 근교로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 직장을 다니려면 서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역버스를 타야 되고 자가용을 모는 사람들은 뭐랄까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같은 연령군에서 시대별로는 어떤 걸 많이 사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도대체 그게 나하고 취준생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큰 관계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자동차 시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랜저, 에쿠스라고 하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같이. 그 사람들이 그랜저를 타다가 나중에는 에쿠스를 타게 됐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해외 유학도 많이 다녀왔고 네.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외 외제차를 또 많이 사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제차를 많이 사게 되면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장인들이 몇만 명인 줄 알아요? 180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80만 명. 그럼 180만 명 중에 가족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4인 가족 예를 들면 4인 가족이고 또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하면 뭐 곱하기 5를 한다고 하면 180만 명 곱하기 그렇지 900만 명 숫자가 나온다니까. 산업 지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구학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인구학이라고 하면 그냥 뭐 인구 조사나 뭐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만 했었지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 전무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뭐 비즈니스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뭐 IoT든 또 뭐 DT든 4차 산업혁명이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했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는 건데 인구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은 일단 뭔가가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요. 지금까지 120조 원을 들여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이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각 가정에서 야 우리가 빨리 애를 낳아서 부국강병의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근데 그건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할 때는 몇 년인 줄 알아요? 몇 년 후가 되는 줄 알아요? 30년? 아니요, 더 돼요. 이게 거시경제학자들의 얘기인데 조사에 의하면 46년에서 4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소비의 정점이에요. 가장 많은 돈을 쓰게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46년 정도가 지나야만 이 소비가 많이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금융시장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도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늘어났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는 줄어들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일단은 국민연금에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급액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될 수 있죠. 인구 문제로 또 파생되는 부분들은 은행들 볼 수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인구 2만 명당 1개 점포를 썼어요. 네. 평균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은 25만 명당 1개로 줄어들어요. 요즘에 은행 점포 줄어들지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안 가고 음. 그냥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고 예. 종이 통장은 뭐 진작에 안 본 지 오래됐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은행 점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른바 시체말로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은행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점차 인식이 바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취준생들 계속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전에도 같이 방송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빨리 어디든 취업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인구학에 대한 기초 지식만 알아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직장에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곳에 가서 면접을 볼 때도 만약 현대기아차에 가서 면접을 본다. 그러면 인구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만약에 차를 만들게 된다면 이전까지의 기존의 패러다임, 차 디자인이나 성능 이런 부분 외적으로 인구론적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 일본의 고령사회에서는 경차가 70%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에 나온 펠리사이드, 텔룰라이드 이거 뭐 생각을 하고 만드신 겁니까? 노인이 되면 그걸 타겠습니까? 저는 이 회사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의 네.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무관합니다. 의견이고요. 죄송해요. 예, 저 예. 그 차 저는 현대차 사랑합니다. 네. 예. 그 차 타고 싶어요. 저도 너무 멋있어서. 아무튼 이 인구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뭐 잠깐이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인구학 앞으로도 문제가 만약에 관련돼서 나온다면 우리 무조건 맞출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꼭 준비하는 자세로 새로운 것들에 귀 기울이고 눈여겨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